북한 내부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의 한 외교관이 철통 같은 감시망을 뚫고 단 7시간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장성택의 사람으로 불렸고 숙청 명령이 떨어진 바로 그날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남겨진 건 꺼진 불빛의 사무실, 찢어진 보고서, 피가 묻은 신분증뿐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는 어떻게 그 철저한 감시망을 뚫고 사라졌을까요? 오늘 아무도 몰랐던 그의 7시간 탈출 실화를 공개합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우리 동표들의 심각한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평양 외화관리처에서 근무하던 외교관이었어요. 장성택 라인이라 불리던 무역 네트워크의 일부였죠. 당에서는 저를 유능한 인재라고 불렀고 평양 중심가의 아파트와 외제차, 가족의 안정된 삶까지 누렸습니다. 매일 아침 검은색 볼보 승용차를 타고 외무성 건물로 출근했고 저녁이면 대동강변 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였어요. 제 아내는 평양음악무용대학을 나온 음악교원이었고 두 아이는 평양의 유명한 소학교에 다녔죠. 큰아이는 피아노를 배웠고 작은아이는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대성산 유원지에 나들이를 가거나 만경대유휘장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당의 신뢰를 받는 외교관, 평양 특권층의 일원, 가족 모두가 행복한 일상.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2013년 12월 12일 장성택 숙청이 발표된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추웠어요. 블라디보스토크의 겨울 해는 늦게 떠올랐고 거리는 영하 15도의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죠. 저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대사관으로 출근했습니다. 오전 9시 대사관 회의실에 전 직원이 소집되었어요. 긴급 회의라는 통보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30여 명의 직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대사관 참사관이 단상에 올라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이 긴급 뉴스를 내보내고 있었어요.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 장성택의 만행을 폭로한다는 제목의 특별 보도였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죠. 장성택은 당과 수령을 배신하고 권력을 농단한 역적이며 그와 함께한 추종자들도 모두 색출하여 엄벌에 처할 것이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옆에 앉은 동료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고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을 느꼈어요. 장성택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둘씩 거론되기 시작했고 저는 제 차례가 올까 두려움에 떨었죠. 화면에는 장성택의 체포 장면이 나왔고 그를 끌고 가는 보위부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창백했고 눈빛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제 미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한 통의 전문이 놓여 있었어요. 평양에서 내려온 암호화된 문서였죠. 붉은색 봉인이 찍힌 두꺼운 봉투였고 긴급 특급이라는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봉투를 여는 데만 한참이 걸렸어요. 문서를 펼치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심층조사 대상자 명단 외화 담당 간부라는 제목 아래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외교관 6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첫 번째 줄에는 박 참사관, 두 번째 줄에는 최 서기관의 이름이 보였죠.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제 이름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제 손에서 문서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심층조사라는 단어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죠. 그것은 곧 숙청을 의미했고 자백과 고문, 그리고 공개 처형으로 이어지는 과정의 시작이었어요. 지난 몇 년간 제가 보아온 숙청의 과정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먼저 평양으로 긴급 소환되고 보위부 지하실에서 조사를 받고 결국엔 공개재판장에서 군중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 저는 황급히 문서를 집어들고 사무실 문을 잠갔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하늘은 잿빛이었고
블라디보스토크의 겨울바람이 차갑게 유리창을 때렸죠. 손이 떨려서 물 한 모금을 마시려 했지만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명단을 다시 읽어보았어요. 6명의 이름 옆에는 각각 담당 업무와 장성택과의 연결고리가 적혀 있었죠. 제 이름 옆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외화 계좌 관리 책임자, 비자금 루트 운영, 장성택 직접 지시사항 수행. 모든 게 사실이었어요. 저는 지난 5년간 장성택이 직접 지시한 외화벌이 사업을 관리해왔고 그 과정에서 수백만 달러의 자금이 제 손을 거쳐갔죠. 그 돈의 일부는 평양 고위층의 비자금으로, 일부는 해외 사업 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이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제 죄목이 되어 돌아온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20분의 시간이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블라디보스토크의 거리 풍경이 낯설게 다가왔죠. 평소엔 익숙했던 건물들, 지나가는 사람들, 신호등의 불빛조차 모두 다르게 보였습니다. 숙소 앞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낯선 검은색 차량이 주차장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차량이었고 번호판도 외교관 차량이 아니었죠. 러시아 민간 번호판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차 안에는 2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고 그들은 담배를 피우며 제 숙소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건물 입구로 걸어갔지만 등 뒤에서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건물 입구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뒤를 돌아보았죠. 그들은 여전히 차 안에 앉아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어요. 창백하고 땀에 젖은 얼굴이었죠. 눈 아래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6층에 도착해 복도를 걸어가는데 평소보다 복도가 더 길게 느껴졌어요. 열쇠로 문을 여는 손이 떨렸고 열쇠 구멍을 제대로 맞추는 데만 몇 번을 시도해야 했죠. 숙소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저는 창문으로 달려가 커튼 틈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검은 차량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헤드라이트가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차 안에 2 남자는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고 한 명은 무전기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처럼 보였죠. 저는 커튼을 닫고 방 안에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침대에 앉아 숨을 고르려 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그날 밤부터 제 숙소 앞에는 매일 밤 그 차량이 서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새벽마다 제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고 그 불빛이 켜질 때마다 제 심장은 얼어붙었어요. 밤 11시, 새벽 2시, 4시, 6시. 불규칙한 시간마다 그 불빛은 제 방을 비췄고 저는 그때마다 잠에서 깼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공개 재판장의 모습이 떠올랐고 제 가족들이 고통받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양에 있는 제 아내와 아이들은 이 사실을 알까요? 그들도 지금 감시를 받고 있을까? 아내는 매일 저녁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을 거예요. 아이들은 아빠가 언제 돌아오냐고 물을 거고 아내는 웃으며 곧 돌아온다고 대답하겠죠. 하지만 아내도 알고 있을 겁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요. 새벽 3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어요.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가죽 표지에 작은 자물쇠가 달린 수첩이었죠. 그 안에는 지난 5년간 제가 관리했던 외화 계좌의 암호화 거래처 명단이 적혀 있었어요. 스위스,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의 은행 계좌 번호들과 각각의 비밀번호, 그리고 거래 내역의 요약본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장성택이 직접 지시한 비자금 루트였고 저는 그 돈의 흐름을 관리하는 핵심 인물 중 하나였죠. 이 수첩이 평양의 손에 넘어가면 저는 물론이고 제 가족까지 모두 끝장입니다. 저는 수첩을 펼쳐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페이지마다 숫자와 코드들이 가득했고 몇몇 페이지에는
장성택의 직접적인 지시 사항이 메모로 적혀 있었죠. 이 정보는 북한 고위층의 비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저는 수첩을 다시 서랍 깊숙이 숨기고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또다시 제 창문을 비췄어요. 불빛이 천천히 움직이며 제 방 전체를 훑고 지나갔죠. 마치 제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들은 지금 저를 관찰하고 있지만 곧 행동에 나설 겁니다. 며칠 뒤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중 또 한 통의 전문이 도착했어요. 평양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12월 28일 귀국 예정자 명단 확인 요망이라는 짧은 문구였어요. 저는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12월 28일 단 2주 후였죠. 그날 저녁 저는 숙소로 돌아와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차량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헤드라이트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차 안의 사람들은 여전히 제 숙소를 감시하고 있었죠. 저는 커튼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귀국 명령이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평양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제 운명은 어떻게 될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새벽녘 창문 틈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올 때 저는 여전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차량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헤드라이트는 이따금씩 제 창문을 비췄어요. 저는 알 수 없는 불안 속에서 다가올 며칠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려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가 곧 시작될 거라는 것을요. 며칠이 지났지만 제 삶은 여전히 감시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검은 차량은 제 뒤를 따라왔고 저녁이면 숙소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사관의 분위기도 점점 더 무거워졌죠. 장성택 숙청 이후 동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복도에서 마주쳐도 고개만 끄덕일 뿐 말을 아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요. 한마디 잘못된 말이 보고되면 그것이 곧 평양행 티켓이 될 수 있었습니다. 12월 15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대사관으로 출근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용했고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제 사무실로 향하던 저는 문득 김 서기관의 사무실을 지나치게 되었죠. 김 서기관은 저와 같은 외화관리 부서에서 일했고 장성택 라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밝은 성격으로 사무실 분위기를 띄우던 사람이었어요. 전날 오후까지만 해도 그는 제 사무실에 들러 러시아산 커피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블라디보스토크 시내 작은 가게에서 샀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제 책상 위에 커피 한 봉지를 올려놓았죠.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고 그는 요즘 힘드시죠? 우리 같이 힘내요라며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것이 그와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12월 15일 아침 김 서기관의 사무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는 벌써 출근해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시간이었죠. 저는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책상 위에 서류들이 어질러져 있었고 의자는 뒤로 넘어져 있었습니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커튼이 반쯤 내려와 있었어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복도를 둘러보다가 멀리서 걸어오는 대사관 행정 담당자를 불러 세웠어요. 김 서기관은 어디 계신가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출근하지 않았어요. 연락은 되나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죠. 저는 다시 김 서기관의 사무실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도 김 서기관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 저는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김 서기관 방에 봉인 테이프가 붙었대요. 정말요?
언제요? 아까 보니까 붙어 있더라고요. 들어가지 말라고.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봉인 테이프는 보위부나 대사관 보안 담당자들이 조사 대상자의 방을 폐쇄할 때 붙이는 것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김서기관의 숙소가 있는 건물로 향했습니다. 대사관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였죠. 건물에 도착해 3층으로 올라가자 복도 끝에 그의 방이 보였어요. 문 앞에 붉은색 봉인 테이프가 X자로 붙어 있었고 출입금지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옆방에 사는 동료를 만났어요. 김서기관 어디 갔는지 아세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차 한 대가 왔어요. 검은색 승용차였는데 사람 셋이 내려서 그의 방으로 들어갔죠. 그리고요? 1시간쯤 지나니까 김서기관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요? 모르겠어요. 그 후로 소식이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봉인된 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김서기관도 명단에 올라 있었을까? 그도 장성택 라인이라는 이유로 끌려간 걸까? 다음은 제 차례일까? 그날 저녁 저는 대사관 업무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까지 뒤척이다가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어요. 물 한 잔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가던 길이었죠. 복도는 어두웠고 형광등 하나만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어요. 김서기관의 방 쪽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걸어갔죠.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봉인 테이프는 그대로 있었지만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섰어요.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지만 정확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죠. 그때 바닥에 무언가가 떨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신분증이었습니다. 김서기관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의 사진이 붙어 있었죠. 하지만 신분증 한쪽 모서리에 붉은색 얼룩이 묻어 있었어요. 피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신분증 옆에는 구겨진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본 후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찢어진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저는 복도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그 종이를 펼쳤어요. 손으로 급하게 쓴 글씨였고 몇 글자는 번져 있었습니다. 평양이 당신을 부른다. 단 7글자였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어요. 이것은 경고였습니다. 김서기관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남긴 협박일 수도 있었죠. 저는 종이를 다시 봉투에 넣고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증도 함께 가져갔어요. 복도를 돌아서는 순간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계단으로 달려가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지만 온몸이 떨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검은 차량이 여전히 주차장에 서 있었고 헤드라이트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다시 한번 그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평양이 당신을 부른다. 김서기관은 어디로 갔을까?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평양으로 끌려갔을까? 아니면 다른 곳에 감금되어 있을까? 그리고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신분증에 묻은 피를 바라보았어요. 그 붉은 얼룩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다음 차례가 곧 올 것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명단에 오른 사람들은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어제는 김서기관, 그 전에는 박 참사관이 갑자기 평양으로 소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들은 모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12월 28일까지 단 2주도 채 남지 않았고 어쩌면 그 전에 저도 끌려갈 수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거리는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검은 차량 위에도 눈이 쌓이고 있었지만 차 안의 사람들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령이 떨어지기를, 저를 데려갈 시간이 오기를요. 저는 서랍에서 그 비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김 서기관의 신분증과 메시지를 함께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세 가지 물건이 책상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비자금 루트가 담긴 수첩, 피 묻은 신분증, 그리고 경고 메시지. 저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깨달았어요.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다는 것을요. 순순히 평양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신문을 받고 처벌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인가? 김 서기관의 신분증에 묻은 피가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요. 그날 밤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인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명령을 기다리는 것은 곧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꺼내 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수첩, 여권, 약간의 현금, 그리고 가족 사진. 더 이상 평양의 충성스러운 외교관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 하는 한 명의 도망자가 되기로 했어요. 창밖에 눈은 계속 내렸고 검은 차량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살기 위한 길, 자유를 향한 길을요.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살아남겠다는 것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김 서기관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는 그렇게 사라져버렸고 아무도 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요. 대사관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고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누가 보고하고 있는지, 누가 다음 명단에 오를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긴장했어요. 오늘은 제 차례일까? 오늘은 평양에서 소환 명령이 내려올까?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12월 18일 새벽, 저는 희미한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누군가 제 사무실 문 앞을 지나가는 발소리였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귀를 기울였죠. 복도는 조용했고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30분이었어요. 이 시간에 누가 복도를 돌아다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를 내다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저는 복도를 따라 걸어가다가 제 사무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밑으로 무언가가 밀려 들어와 있었어요. 흰색 봉투 하나였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본 후 황급히 봉투를 집어들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불을 켠 후 책상 위에 봉투를 놓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죠. 손이 떨렸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장성택 관련자 자진 귀국자 명단 최종 보고. 제목 아래에는 평양날인이 찍혀 있었고 긴급 특급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명단이 나타났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외교관 6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각자의 귀국 예정일이 표시되어 있었죠. 제 이름은 세 번째 줄에 있었습니다. 12월 28일 귀국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 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 아내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가족 동반 귀국 대상자라는 항목 아래에 제 아내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두 아이의 이름도 함께 적혀 있었어요. 큰아이 10살 소학교 4학년, 작은아이 8살 소학교 2학년. 그들의 이름, 나이, 학교, 심지어 담임 선생님의 이름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가족까지 명단에 올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페이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귀국 거부 시 조치 사항. 그 제목 아래에 몇 가지 항목이 나열되어 있었죠. 1. 본인에 대한 강제 송환 절차 진행. 2. 가족에 대한 보호 조치 마이너스 평양 교화소 3호 관리소 이송. 3. 재산 몰수 및 당적 박탈. 4. 연좌제 적용 마이너스 3대에 걸친 처벌. 저는 그 문장들을 읽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교화소 3호 관리소는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었죠. 제가 귀국을 거부하면 제 아내와 아이들이 그곳으로 보내진다는 뜻이었어요. 10살, 8살 아이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는 겁니다. 저는 책상에 머리를 묻었어요. 눈물이 흘러나왔지만 소리내어 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제 선택이 가족의 생사를 결정하게 된 거예요. 순순히 평양으로 돌아가면 저는 숙청될 것이고 가족들도 연좌제로 고통받을 겁니다. 하지만 귀국을 거부하면 가족들이 먼저 수용소로 끌려가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해도 가족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서류를 다시 읽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추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본 대상자는 장성택 비자금 관리 핵심 인물로 파악됨. 귀국 후 즉시 보위부 조사 진행 예정. 협조 시 가족 처벌 수위 조정 가능. 협조라는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비자금 정보, 계좌번호, 거래 내역, 그리고 관련자 명단을요. 제가 모든 것을 자백하고 협조하면 가족에 대한 처벌을 줄여주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을요. 한번 그들의 손에 들어가면 어떤 약속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정보를 넘겨주고 나면 저와 제 가족 모두 제거될 것이고 그 누구도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새벽 5시, 저는 여전히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고 블라디보스토크의 거리에 하나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라이터를 꺼냈어요. 사무실 구석에 있는 작은 쓰레기통을 가져와 그 안에 서류들을 하나씩 집어넣었습니다. 라이터를 켜고 서류에 불을 붙였어요. 종이가 타들어가며 연기가 피어올랐고 불길이 서류를 집어삼켰습니다. 명단도 조치사항도 모든 것이 제가 되어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 내용은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내의 이름, 아이들의 이름, 그리고 그들에게 내려질 처벌. 저는 제가 완전히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창문을 열어 바람에 날려보냈어요. 그리고 사무실을 나와 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와 침대에 앉았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저는 서랍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작년 여름 대동강 유원지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을 들고 카메라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장성택 라인에 속했기 때문에, 제가 비자금을 관리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런 위험에 처하게 된 거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살아남는 것뿐이라는 거요. 제가 살아남아서 언젠가 다시 가족을 만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요. 평양으로 돌아가서 함께 죽는 것보다 제가 살아남아서 그들을 구할 방법을 찾는 게 나을 거라고요. 그날 오후 저는 숙소 방에서 모든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불필요한 문서들은 모두 태웠고 중요한 것들만 서류 가방에 넣었습니다. 비밀 수첩, 여권, 현금, 그리고 가족 사진. 옷장에서 가장 두꺼운 외투를 꺼내 입어보았어요. 안쪽 주머니가 깊어서 수첩을 숨기기에 적당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검은 차량이 여전히 주차장에 서 있었고 눈이 차 위에 쌓이고 있었어요. 저는 커튼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12월 28일까지 열흘이 남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전에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초췌하고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결연했어요.
저는 거울 속에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살기 위해 싸운다. 더 이상 평양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겠다고, 더 이상 그들이 정한 운명을 따르지 않겠다고요. 제 운명은 제가 결정하겠다고, 제 가족을 위해 살아남겠다고 다짐했어요. 창밖에 눈은 계속 내렸고 검은 차량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세계로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충성과 복종의 세계가 아니라 생존과 자유의 세계로요.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할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2월 20일, 저는 대사관 도서관에서 러시아 지도를 펼쳐놓고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어요. 블라디보스토크 시내 지도, 항구 지역, 그리고 국경 근처의 도로망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안전할까? 어디서 감시를 피할 수 있을까? 저는 수첩에 조심스럽게 메모를 적어가며 탈출 경로를 그려봤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사관 주변은 물론이고 제 숙소 앞에도 항상 감시 요원들이 있었죠. 그들은 교대로 근무하며 24시간 저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달력을 펼쳐놓고 날짜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12월 27일, 그날이 눈에 들어왔어요. 북한의 공식 휴일이었습니다. 헌법절을 기념하는 날이었고 대사관도 쉬는 날이었죠. 평소보다 감시 인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았어요. 저는 그날을 탈출일로 정했습니다. 단 엿새 후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감시 요원들의 동선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에 교대하고 난 12시에 또 한 번 교대했어요. 밤 18시에 마지막 교대가 이루어졌고 자정에는 차 안에서 잠깐 졸기도 했죠. 하지만 새벽 시간대는 항상 2명이 깨어 있었습니다. 가장 취약한 시간은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였어요. 그 시간대에 그들은 가장 피곤해했고 가끔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러 가기도 했습니다. 12월 26일 밤, 저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큰 가방은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너무 눈에 띄니까요. 저는 작은 서류 가방 하나만 준비했어요. 그 안에 비밀 수첩, 여권, 현금 500달러, 그리고 가족 사진을 넣었습니다. 외투 안쪽 주머니에는 중요한 서류들을 숨겼고 목에는 작은 주머니를 차고 그 안에 비상금을 넣었어요. 옷은 여러 겹 입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겨울은 혹독했고 밖에서 오래 버티려면 따뜻하게 입어야 했으니까요. 침대 위에는 이불을 둥글게 말아 사람이 자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았어요. 창문 커튼도 평소처럼 반쯤 열어두었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시계를 보며 시간이 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새벽 1시, 2시, 3시.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어요. 새벽 4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 틈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니 검은 차량이 여전히 주차장에 있었어요. 차 안에 2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고 한 명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졸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새벽 4시 15분, 저는 외투를 입고 서류 가방을 들었어요.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형광등 하나만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계단을 이용해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소음이 너무 컸으니까요.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층 비상구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어요. 검은 차량은 건물 정면 주차장에 있었고 비상구는 건물 뒤편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바닥에는 이미 눈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건물 뒤편 그림자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하지만 빠르게 움직였어요. 건물을 돌아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대로변으로 나가야 했어요. 골목 끝에서 저는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제 앞에서 헤드라이트가 켜졌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모퉁이를 돌자마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도로 한쪽에 서 있었고 제가 나타나자 헤드라이트를 켠 거예요. 감시 요원의 차량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대의 차를 배치해 놓았던 겁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리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옆으로 뛰었습니다. 근처에 쓰레기 수거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새벽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러시아 청소 트럭이었죠. 저는 트럭 뒤편으로 달려가 짐칸 옆 철제 손잡이를 붙잡았습니다. 뒤에서 서라 라는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트럭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는 철제 손잡이를 움켜쥔 채 트럭에 매달렸어요.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고 바람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뒤에서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트럭은 속도를 높였고 저는 철판에 온몸을 붙인 채 매달려 있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어졌고 차가운 철판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트럭이 방향을 틀 때마다 제 몸이 휘청거렸고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놓지 않았어요.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얼어붙은 철판에 피부가 터진 거예요. 하지만 통증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으니까요. 트럭은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거리의 불빛이 점점 줄어들고 주변이 어두워졌어요. 항구 인근 공장지대를 지나갔습니다. 거대한 컨테이너들과 크레인이 보였고 멀리서 배의 경적 소리가 들렸어요. 트럭이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손을 놓았어요. 눈 쌓인 바닥에 굴렀고 온몸이 차가운 눈에 파묻혔습니다. 트럭은 그대로 지나갔고 저는 눈 속에 엎드려 숨을 죽였어요. 주변을 살피니 낡은 공장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일어나 가장 가까운 건물 뒤편으로 몸을 숨겼어요.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고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멀리서 차량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이 쫓아온 겁니다. 차량이 가까워지는 소리, 타이어가 눈을 밟는 소리, 그리고 멈추는 소리. 저는 숨을 죽이고 벽에 몸을 바짝 붙였어요.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발소리가 눈을 밟으며 가까워졌습니다. 이쪽을 수색해. 한국말이었어요. 북한 감시 요원들이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구역 수색 중, 아직 발견 못함. 계속 찾아,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저는 건물 모퉁이를 돌아 더 깊숙한 곳으로 숨어들었어요. 공장 건물 사이 좁은 틈새였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소리를 내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어요. 발소리가 제가 숨은 건물 앞을 지나갔습니다. 두 명의 그림자가 눈 쌓인 바닥에 비쳤어요. 그들은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추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제가 숨은 틈새 입구를 스쳤습니다. 저는 더 깊숙이 몸을 숨겼고 벽에 등을 바짝 붙였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몇 초였는지 몇 분이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쪽엔 없어. 다른 쪽을 수색하자. 무전기 소리와 함께 그들은 다른 방향으로 이동했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고 온몸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 있었어요.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차량이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이 떠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틈새에서 빠져나와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눈은 계속 내렸고 제가 남긴 발자국들이 빠르게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 묻은 손을 주머니에 넣고 반대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항구 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숨을 수 있는 곳으로요. 새벽 6시가 가까워지고 있었고 곧 해가 뜰 거예요. 그 전에 저는 안전한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눈보라를 뚫고 걸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한 걸음씩 살아남기 위해 걸었습니다. 항구 근처를 헤매던 저는 새벽 7시쯤 도심 외곽의 작은 주유소를 발견했어요. 낡은 간판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주유소 앞에는 러시아 택시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차 안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고 담배 연기가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피로 물들어 있었고 온몸은 눈에 젖어 얼어붙을 것 같았죠. 저는 택시에 다가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운전기사는 놀란 듯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중년의 러시아 남자였고 수염이 덥수룩했으며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러시아어로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전화 한 통만 부탁합니다. 운전기사는 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피 묻은 손, 눈에 젖은 옷, 그리고 겁에 질린 표정을 한 제 얼굴을요. 그의 눈빛에는 의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연민 같은 것도 느껴졌습니다. 당신 누구요? 무슨 일 있었어?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라 설명해야 할까요? 제가 북한 외교관이라고, 지금 도망치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발요,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주세요. 돈은 드릴게요. 저는 주머니에서 $100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차 문을 열었어요. 들어와요. 밖은 너무 춥소. 저는 뒷좌석에 올라탔고 차 안의 따뜻한 공기가 얼어붙은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운전기사는 대시보드에 놓인 낡은 휴대전화를 집어 제게 건네주었어요. 여기, 하지만 경찰에 문제 일으키지 마시오. 나는 그냥 택시 운전사일 뿐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버튼을 누르기가 힘들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번호만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장성택의 지시로 비자금 관련 업무를 하던 중 우연히 알게 된 번호였죠. 한국 대사관의 비공식 연락처였고 긴급 상황에서만 사용하라고 들었던 번호였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고 한참을 기다린 후 누군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침착한 남자 목소리였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여기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저는 북한 외교관이고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배경에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누군가와 속삭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이름과 소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제 이름과 평양 외화관리처 소속이라는 것을 말했어요. 또다시 침묵이 흘렀고 이번에는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혹시 추격자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불안해했어요. 주유소는 여전히 조용했고 몇 대의 차량이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찾던 사람 같습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가 다시 들렸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찾던 사람이라고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가 연락한 적이 없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몇 주 전 우리 정보기관이 장성택 관련 인물 명단과 외화 루트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그 명단 안에 당신의 이름이 있었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 정보기관이 이미 저를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당신이 관리하던 비자금 계좌의 일부를 우리가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스위스와 싱가포르의 계좌들이요. 그의 설명이 계속되었어요. 그 모든 경로의 마지막 이름이 바로 당신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장성택 비자금의 마지막 열쇠였던 거죠. 저는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이 왜 그렇게 저를 제거하려 했는지, 왜 제 가족까지 명단에 올렸는지를요. 평양은 그 정보를 지우기 위해 당신을 없애려 했고,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제 귓가에 울렸어요. 저는 단순히 숙청을 피해 도망치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두 나라의 정보 전쟁 한가운데에 서 있었던 겁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시면 우리가 바로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주유소 간판에는 러시아어로 뭔가 적혀 있었지만 너무 낡아서 읽기 힘들었죠.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운전기사에게 물었어요. 여기가 어디죠? 아드미랄라 포킨 거리 근처요. 항구에서 3km쯤 떨어진 곳이요. 저는 그 정보를 전화기에 대고 전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북한 측 감시 요원들이 주요 지점들을 감시하고 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 긴박함이 묻어났어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움직이세요. 시내 중심가에 큰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로 가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운전기사에게 부탁했어요. 여기서 내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운전기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택시에서 내려 주유소를 벗어나 어두운 골목으로 몸을 숨겼어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골목 사이를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했죠. 머릿속으로 블라디보스토크 거리 지도를 그려가며 감시 요원들의 순찰 동선을 피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주요 도로와 대사관 주변, 그리고 기차역과 버스 터미널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거예요. 저는 눈 덮인 인도와 차량 틈 사이를 따라 불 꺼진 시장 골목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침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고 시장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생선 냄새와 빵 굽는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스쳤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시장 안쪽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한 식료품 가게 앞에 멈춰 섰어요. 그때 제 등 뒤로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전기 소리였어요. 대상 2가 움직인다. 시장 방향으로 진입 중.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저를 추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재빨리 가게 뒤편으로 몸을 숨기고 벽에 등을 바짝 붙였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입을 막았고 온몸의 근육이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2명, 아니 3명의 발소리였죠. 그들은 천천히 시장 골목을 걸어오고 있었고 가끔씩 멈춰서는 주변을 살피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순찰차 한 대가 시장 입구에 멈춰 섰고 엔진 소리가 공회전하며 울렸습니다. 저는 벽 뒤에 숨어 그들의 시야가 사라지기만을 기다렸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몇 분이었는지, 몇십 분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차가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고 발소리도 점점 멀어져 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들은 다른 방향으로 이동한 것 같았어요. 저는 반대편 골목으로 빠져나가 발이 미끄러지는 것도 모른 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눈 쌓인 골목을 지나고 좁은 계단을 내려가고 또 다른 거리로 나왔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숙소를 빠져나온 이후 벌써 4시간이 흘렀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안전하지 않았고 여전히 도망치고 있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추격전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날의 7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으로 남게 될 거라는 것을 저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오전 11시가 가까워질 무렵 저는 항구 근처의 낡은 창고 지역에 도착했어요. 녹슨 철문과 깨진 유리창, 그리고 오래전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외진 곳에 있는 창고 하나를 발견하고 그 안으로 몸을 숨겼어요. 문은 반쯤 부서져 있었고 안으로 들어서자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창고 안에는 낡은 나무 상자들과 녹슨 철제 파이프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천장 높은 곳에 작은 창문 하나가 있어서 희미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구석진 곳에 몸을 숨기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손을 펴보니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손바닥 여러 곳이 찢어져 있었어요. 트럭 철판에 매달렸을 때 생긴 상처였죠. 저는 외투 안쪽 천을 찢어 손에 감았지만 피는 계속 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조차 중요하지 않았어요. 살아있다는 것,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창고 밖에서는 항구의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기차의 경적이 울렸고 배의 사이렌이 멀리서 울려 퍼졌으며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옮기는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했어요. 새벽 4시 30분에 숙소를 빠져나온 이후 저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트럭에 매달려 있을 때, 공장 지대를 헤맬 때, 시장 골목을 달릴 때 저는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생각했어요. 뒤를 돌아보거나 멈춰 서면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낡은 창고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깊게, 천천히 제 폐가 공기로 가득 차는 것을 느끼며 숨을 쉬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천장의 작은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하늘이 보였고 눈송이가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들은 창문을 스치며 천천히 내려왔고 어떤 것들은 창고 안으로 들어와 바닥에 쌓였습니다. 저는 그 눈송이들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평화로운 순간을 느꼈어요. 몇 분이 지났을까? 아니면 몇십 분이었을까요? 저는 서류 가방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비밀 수첩은 다행히 젖지 않았고 여권도 무사했으며 가족 사진만 모서리가 조금 눅눅해져 있었어요. 저는 가족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내의 미소, 아이들의 밝은 표정,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 사진 속에 저는 행복해 보였고 아무 걱정도 없어 보였으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과거의 일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사진 속의 사람이 아니었고 평양의 아파트로 돌아갈 수도 없었으며 가족과 함께 대동강변을 거닐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은 그 모든 것과의 이별을 의미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양으로 돌아갔다면 우리 가족 모두가 끝났을 거라는 것을요. 숙청과 고문, 그리고 수용소,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을 테니까요. 적어도 지금 제가 살아있다면 언젠가 다시 그들을 만날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창고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재빨리 몸을 낮추고 경계 태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은 창고를 지나쳐 다른 곳으로 향했고 곧 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이제 창고 바닥에도 제법 눈이 쌓여 있었어요. 그때 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온 문자 메시지였어요. 오후 2시 항구 서쪽 3번 부두 근처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오세요. 빨간색 컨테이너 뒤편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았어요. 지금 정오 15분, 1시간 45분 후였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다시 챙기고 외투를 여미었어요. 손에 감은 천은 이미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더 이상 피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후 1시 30분, 저는 창고를 나와 항구 쪽으로 조심스럽게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점심시간이라 식당과 가게들이 붐볐습니다. 저는 사람들 틈에 섞여 걸었고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고개를 숙였어요. 항구 서쪽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고 도중에 몇 번이나 순찰차를 마주쳤지만 다행히 그들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3번 부두 근처 컨테이너 야적장에 도착했어요. 거대한 컨테이너들이 높이 쌓여 있었고 그 사이로 좁은 통로가 미로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빨간색 컨테이너를 찾아 야적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멀리 눈 속에 빨간색이 보였고 저는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빨간색 컨테이너 뒤편에 도착했을 때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검은색 롱 패딩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오셨군요. 그가 한국어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죠. 그의 말에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7시간의 도주가 끝났다는 것을, 이제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눈송이가 제 어깨 위에 조용히 쌓였고 항구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차갑고 맑은 공기가 제 폐를 채웠고 눈송이가 제 얼굴에 다 녹아내렸습니다. 그것은 자유의 맛이었어요. 누구의 명령도 아닌 제 선택으로 쟁취한 자유였습니다. 더 이상 저는 평양의 충성스러운 외교관이 아니었고 장성택의 사람도 아니었으며 당의 명령을 따르는 도구도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서 있는 한 인간이었고 제 의지로 살아가기로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의 7시간은 제게 죽음보다 긴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제 인생에서 가장 짧은 해방의 순간이기도 했어요. 그 7시간 동안 저는 수없이 죽을 뻔했고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으며 수없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멈추지 않았으며 끝까지 달렸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살아있고 자유로우며 희망을 가진 채로요. 지금도 새벽이 되면 그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트럭 철판에 매달려 있을 때의 차가운 감촉, 눈보라 속을 헤맬 때의 절망감, 그리고 창고에서 처음으로 숨을 고를 때 느꼈던 안도감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 내린 눈의 냄새가 떠올라요. 차갑고 깨끗하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듯한 그 눈의 냄새가요. 저는 가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그날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진짜 제 인생은 그날부터 시작되었고 진짜 제 이름은 그날부터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진짜 제 선택은 그날부터 가능해졌어요. 블라디보스토크의 그 추운 겨울날 7시간의 탈출 끝에 저는 비로소 자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감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 운명을 제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리고 그 자유는 지금도 제 가슴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